발레라는 집을 나섰다. 오늘은 그에게 중요한 날이 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미 2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일해왔고 오늘은 일종의 시험 면접 같은 날이었다. 수도에서 경영진이 내려와 지점의 옛 소장을 정년으로 배웅하고 그에 따라 새 소장을 임명할 예정이었다. 후보자는 3명이었고 모두가 철저히 준비했다. 각자에게 회사 발전 계획이 요구되었고 발레라는 그 계획을 거의 한 달 동안 붙들고 있었다. 오늘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작업이 가장 낫다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발레라는 어릴 적부터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 바로 그때 그는 건설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반드시 양심적으로 짓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들 마당에 새 집을 짓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소년들은 종종 그 공사장에서 놀곤 했다. 어느 날 어떤 판이 발레라의 발밑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뭔가를 붙잡아 버텨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3미터 높이에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아래에는 자갈이 쌓여 있었고 큰 콘크리트 잔해들이 놓여 있었는데 바로 그 위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의식도 잃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그러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일어나 보려 하자 그 순간 그의 몸을 날카로운 통증이 관통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어른들과 함께 공사장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병원에서 반년, 수술 3번 발레라는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신히 이해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엄마에게 집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엄마, 제발 더는 못 버티겠어. 나를 집에 데려가 줘. 엄마는 그저 울기만 하고 그를 입맞추어 주었다. 가끔 아빠가 나타나 그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말없이 있어 주었다. 반년이 지나 드디어 처음으로 3달 동안 집에 보내주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였다. 발레라는 그걸 이해할 만큼 충분히 어른스러웠다. 그때 그의 나이는 10살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부모가 그가 자는 줄 알고 있을 때 발레라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는 일어날 수 없었지만 엄마는 아들이 혹시 부르면 들을 수 있도록 문을 늘 열어두곤 했다. 로마, 우린 어떻게 하지? 한 달 뒤면 수술인데 돈이 없어. 니나,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콩팥이라도 팔라는 거야? 좋아, 내가 누구에게 팔면 될지 찾아봐.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니나, 그냥 수술을 미루는 수밖에 없어. 미쳤어. 의사 말 들었잖아. 한 달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부엌에서 의자가 쾅 소리를 냈다. 아마 아빠가 벌떡 일어섰나 보다. 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 우린 이미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고, 알겠어? 차 사려고 모아둔 돈도, 수리하려고 모아둔 돈도, 전부. 그런데도 넌 나에게 뭔가 더 요구하고 있어? 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로마. 다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여서 그래? 우리 아들이 영영 2발로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는 하고 있어? 이해해. 그런데 넌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뭘 했지? 내 회계사 월급은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형편없잖아. 그때 현관문이 쿵 닫혔다. 즉, 아버지는 이미 나가버린 것이다. 발레라는 방으로 다가오는 엄마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꼭 눈을 감았다. 엄마가 그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고 싶었다. 하지만 다친 눈에서도 눈물은 흘러내렸다. 매일 소녀는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시간만 흘렀고 부모가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이해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히 침대에 묶여 있을 거라고. 그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애썼다. 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 너무 많이 읽어서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그래도 덕분에 소녀는 빨리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을 두 부분으로 갈라놓는 일이 벌어졌다. 배신 이전과 이후로. 그의 엄마,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를 그냥 버렸다. 모든 것은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엄마가 야외복 차림으로 그의 방에 들어왔다. 작은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아들, 컨디션은 어때? 그는 평소처럼 책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어디 가는 거야? 아들아, 내가 떠나야 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내가 알았으면 해. 나는 널 정말, 정말 사랑해. 내 목숨보다 더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이건 엄마가 약속할게. 온이나는 재빨리 발레라에게 입맞추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가 떠나는 건 하루가 아니라 평생이라는 걸 그녀는 그를 그냥 버린 것이었다. 아빠는 곁에 있었고 그를 달래고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그는 수술비를 구해왔다. 발레라가 첫걸음을 내디딘 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엄마가 없다고.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는 그의 전부가 되었다. 이후 거의 1년의 재활을 거쳐 마침내 발레라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빠는 답반은 지난 한 해를 한 번에 치를 수 있도록 특별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학교와 합의했다. 발레라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 자기 반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옥사나를 집에 데려왔다. 발레라는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언제나 그녀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대했다. 아버지에게 서운해하거나 지적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차로 다가가 잠시 멈춰섰다. 그 차는 산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은 질리도록 감상하지 못한 참이었다. 차에 타려던 그는 인도를 응시하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보았다. 발레라는 처음엔 그녀가 아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를 훑어보고는 그 생각을 버렸다. 그녀가 입은 건 한참 유행이 지난 옷이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다. 차는 떠났고 소녀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어릴 적의 발레라가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레 한숨을 쉬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마당을 나서며 생각했다.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다만 저녁 무렵 발레라가 퇴근해 돌아올 때쯤에 발레라는 기분이 최고로 좋게 돌아오고 있었다. 모든 게 그가 생각한 그대로 흘러갔다. 오늘부로 그는 이 지점의 소장이 되었다. 이런 걸 해낸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의 나이는 겨우 29. 그는 차를 주차하고 트렁크를 열었다. 케이크, 샴페인 봉투. 이미 회사에서 아버지에게 전화해 상을 차려두라고 말해두었다. 옥사나가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지만 그는 기분을 망치지 않기로 했다. 식당도 좋지만 그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었다. 한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를 건져 올려 두 발로 세워준 바로 그 아버지와 발레리. 그가 돌아보니 아침에 봤던 바로 그 소녀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제법 예뻤다. 파란 눈, 갈색 포니테일, 혹시 정말 아는 사람일까?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성을 더듬어 보았지만 마땅한 기억이 없었다. 결국 그는 항복했다. 우린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다행히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소녀는 분명 그에게 적대적이었다. 혹시 동료 키릴의 별장에서 만난 걸까? 그 주말은 정말 신나게 보냈고 솔직히 발레라는 절반도 기억하지 못했다. 좋아요. 얘기하죠. 5분 정도는 내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당신 어머니가 있는 주소예요. 그녀는 위중해요. 도울 마음이 없더라도 최소한 찾아가 보세요. 아마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발레라는 무심코 손을 뻗어 쪽지를 받으려다가 손을 거뒀다. 난 어머니가 없습니다. 소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다 치죠. 그렇지만 난 그녀를 보고 싶지 않소. 주소를 받아두고 삶이 늘 우리가 보는 그대로인 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안녕히 그녀는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저녁은 망쳐졌다. 왜 그런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럴 자격이 없는 분이니까. 이틀이 지났다. 하지만 발레라는 주머니 속 쪽지 생각뿐이었다. 또 한 번 뒤숭숭한 밤을 보낸 토요일, 그는 결국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냥 그를 그런 상태로 버린 그 사람의 눈을 직접 보기 위해. 찾는 데는 오래 걸렸다. 낡은 판잣집들로 빼곡한 거리를 뱅뱅 돌면서도 원하는 집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를 보았다. 바로 그 소녀. 그는 차를 세웠다. 이봐요, 거기. 소녀가 놀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결국 오셨네요. 왔죠. 그저 그녀의 눈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집을 찾는 법을 알려주세요. 바로 당신 뒤에 있어요. 발레라는 뒤돌아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집 번호판이 달려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끼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올라 젊은 남자는 2층에 이르렀다. 배를 누르려 손을 뻗었다가 내렸다. 엄마. 그는 나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오로지 그가 잠든 척할 때 그의 손을 어루만지던 엄마, 그의 침대 곁에서 울던 엄마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마음을 다잡자. 저 여자는 어려움이 두려워 그를 버린 바로 그 사람이다. 아빠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고 돈을 구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마 그녀에겐 이미 아들보다 소중한 누군가가 있었던 거겠지. 초인종 소리가 예상외로 크게 울렸다.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발레라는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곧 목소리를 들었다. 나타션카, 너니?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의 엄마. 발레라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아니요, 나타셴카가 아니에요. 소파에 누워있던 여자가 신음을 내뱉었다. 아들. 발레르. 그래, 나야. 그녀는 일어나 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발레라는 그녀 앞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았다. 손도 대고 싶지 않았다. 미움. 그녀도 그걸 알아차렸다. 아들아, 앉아. 저기 탁자도 있잖니. 그는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방구석에서 그를 향해 빈곤이 노려보고 있었다. 무섭고 완전한 빈곤. 겉보기엔 깨끗한 듯 했지만 그는 마치 어떤 불황자의 소굴에 있는 것만 같았다. 밖에서 어떤 여자가 큰 소리로 욕을 했다. 엄마는 약간 미소 지었다. 이웃이 소란을 피우네. 여기선 흔한 일이야. 넌 어때, 아들? 발레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런 질문을 하기엔 조금 늦지 않았나요? 미안해. 그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그를 살피는 걸 느꼈다. 그러다 소파 옆 협탁 위에 놓인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가식도 별 수 없네. 이제 모든 게 완전히 분명해졌다. 아마 그 애인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떠났거나 아니면 그녀가 병에 걸렸기 때문이거나. 어찌됐든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그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돈을 뜯어내려 결심했을 것이다. 그래, 모든 게 설명된다. 왜 날 찾았지? 뭘 원해? 돈. 그럼 내 앞에서 연극은 그만해. 일어나. 적어도 차 한 잔은 내올 수 있잖아. 이니나는 다시 일어나려 했고 간신히 발을 바닥으로 내렸지만 더는 힘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아들아. 일어날 수가 없어. 문이 쾅 닫히며 나타샤가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발레라의 엄마에게 달려갔다. 니나 이모, 제정신이세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되잖아요. 소녀는 재빨리 여인을 다시 눕히더니 발레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뭘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녀를 두게 놔둡니까? 됐네요. 제가 직접 눕혀드렸어야 했나요?
당신의 속셈은 알아요. 이런 연극을 꾸미지 않아도 그냥 돈을 부탁하면 됐을 것을 나타샤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에게 다가섰다. 돈. 넌 평생 벌어도 그 돈을 갚지 못할 거야. 여기서 뭐 하는데 잘난 체 하긴. 누가 너 같은 걸 필요로 하지? 나타션카, 그만해. 그는 아무것도 몰라 니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타샤는 팔짱을 꼈다. 모르면 편하죠. 모르면 더 잘 자잖아요. 그렇죠? 발레로치카, 너는 잘 지내지? 그럼 꺼져. 엄마가 널 봤으면 됐어. 너희는 그때 니나가 누워있던 소파에서 어떤 신음 같은 소리가 났다. 나타샤는 획 돌아서 그녀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발레라. 구급차. 빨리, 구급차. 그녀는 심장이 안 좋아 발레라는 휴대폰을 더듬으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녀는 정말로 죽기 전에 그를 보기 위해 부른 거였나? 아마 용서를 구하려고? 구급차가 니나를 데려갔고 그는 구급차를 뒤따랐다. 엄마가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도록 확인한 뒤 의사에게 물었다. 언제 면회할 수 있습니까? 내일 오후에 오세요. 꼭 오세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온 발레라는 곧바로 입구 근처 벤치에서 울고 있는 나타샤를 보았다. 그는 다가가 옆에 앉았다. 왜 울어요? 의사가 내일 면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로 젖은 큰 눈을 들어 올렸다. 정말요? 정말. 집에 데려다 줄까요? 괜찮으시면요. 발레라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와야겠다. 엄마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고 그녀가 마음을 놓도록. 만약 그녀가 어떤 관계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이지만 그들이 이미 익숙한 집들 근처에 도착했다. 어디까지요? 길 내내 말이 없던 나타샤가 말했다. 저는 니나 이모와 같은 건물에 살아요. 출입구만 달라요. 그럼 이웃이군요. 그녀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발레라는 당황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신 내일 엄마에게 가실 건가요? 그래요. 의사에게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몇 시쯤 가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발레라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나한테 반했나? 수수한 옷차림이지만 몸매도 얼굴도 제법인데. 3시쯤. 좋아요. 저는 좀 이따가 갈게요. 당신이 오래 있진 않을 거라 보거든요. 왜 나중에요? 발레라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나타샤는 이미 차에서 내려 문을 닫기 전 대답했다. 당신과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문이 쾅 닫혔고 발레라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나타샤는 이미 거리에 보이지 않았다. 아마 건물로 들어갔겠지? 그는 운전대를 손바닥으로 콱 내리쳤다.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돼. 저건 뭘 한다는 거지? 또 하나의 마더 테레사라도 되는 양이 그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부글거렸다. 아픈 그를 버리고 자신을 돌볼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그 엄마. 그리고 이제는 이 작은 심술꾸러기를 앞세워 그에게 죄책감을 씌우려 한다니. 천만에. 호락호락한 줄 알아. 그는 다음 날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들이 알아서 수습하게 내버려 두자. 분노한 나머지 그는 신호등의 빨간 불을 보지 못했다. 브레이크 비명, 충격 그리고 어둠. 그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깨어날 수가 없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았다. 주위엔 어떤 공허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이해했다. 다만 왜 깨어날 수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가벼운 발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안녕, 나. 이건 작은 심술꾸러기. 맞다, 나타샤. 그는 엄청난 힘을 들여 눈을 떴다. 나타샤, 바로 그녀가 곧바로 사라졌다. 다음 순간 의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성함이 발레리. 부칭은 로마노비치. 나이는 29. 훌륭해요. 의사가 손전등으로 그의 눈을 비추자 발레라는 즉시 눈을 감았다. 아주 좋아요. 푹 쉬세요. 남자는 사라지고 다시 나타샤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당신 가족은 방금 전에 갔어요. 그 미운 계모라는 여잔 정말 불쾌하더군요. 어떻게 그 여자랑 살았대요? 여기 있는 모두를 들쑤셔놓고는 당신이 사고 후에도 무력하게 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달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당신 아버지가 달래보려 했지만 그녀는 고래고래 소리쳤죠. 난 이혼할 거야. 장애인과 한 지붕 아래서 못 살아, 라고. 놀랍지도 않아요. 난 이제 익숙해지려는 참이거든요. 무엇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를 버린다는 사실에. 지금 엄마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나타샤의 눈이 전투적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다 이어갔다. 헛소리 마.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람. 난 내가 머리를 세게 박아서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줄 알았지? 그런데 역시 아니네. 여전히 엉뚱한 데 있어? 알지. 난 처음엔 너를 더 좋게 봤어. 아니, 최소한 내가 진실을 알려고라도 들 줄 알았지?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이해해보려는 시도라도 할 줄 알았다고. 그런데 너는 나타샤는 적절한 말을 찾지 못했다. 아무튼 빨리 나아야. 그녀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발레라는 그녀를 눈으로 배웅하고 눈을 감았다. 그를 단 2분 만에 이렇게 발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다. 주사로 약이 잔뜩 들어가 있는 이 상태에서도 말이다. 대체 그녀는 뭘 두고 계속 진실이라고 하는 걸까? 그가 모르는, 알자마자 세상에 대한 그의 견해를 통째로 바꿔버릴 그 무서운 진실이란 게 뭘까? 머리가 아파왔다. 이제 그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졌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스스로 말해주면 될 텐데 싶기도 했다. 그런 남편이 불쌍하. 만약 있다면 말이지. 저녁에 의사가 그를 찾아왔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네요. 조금씩 앉아도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 보셔도 되고요. 충격은 이마에 받았는데 이마가 꽤 단단하시네요. 발레라는 곧장 앉았다. 어지러웠지만 참을 만했다. 선생님, 어제 여기 한 여인이 실려왔을 텐데요. 이름은 니나, 아마 카르포바. 다른 성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의사는 이마를 딱 쳤다. 아, 내가 왜 낯이 익다 했더라. 당신이 그분과 함께 왔었죠. 내가 받았어요. 그분은 맞은편 병동 7번 병실에 계십니다. 거기로 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 아직 그렇게 먼 거리를 걸으시면 안 돼요. 하루 이틀 더 보다가 그때 움직이세요. 의사가 나갔다. 발레라는 반시간 더 기다렸다. 병원은 이미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 복도를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실에서만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수다 중이겠지? 발레라는 벽을 짚고 맞은편 병동 문까지 갔다. 그쪽 복도에도 아무도 없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환자들은 식사하고 누웠고 직원들은 이제 밥을 먹고 쉴 시간. 7번 병실은 바로 앞에 있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문을 잡아당겼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잠시 걸렸다. 익숙해지자 그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창가에 누워 있었다. 두 침대는 비어 있었고 반대편 끝에서는 어떤 여자가 자고 있었다. 발레로 치카 엄마가 그를 느꼈는지 겁먹은 듯 그의 이마의 붕대를 보았다. 그건 뭐니, 아들? 별거 아니에요. 이마를 박았어요. 왜 온 줄 아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를 왜 버렸는지 그걸 말해줘야 해요?
난 그게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야겠어요. 누가 당신 앞에 나타났기에 당신이 아픈 아이를 버릴 결심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발레라. 달리 방법이 없었어. 거짓말. 당신은 작별 인사를 하러 왔었어. 아무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지? 스스로 결정한 거였어. 그래, 물론 스스로였지.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이유만 말해줘. 그럼 갈객 솔직히 발레라는 실망했다. 이제야 그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용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치료 비용을 돕고 싶었고 다른 것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렇게 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이유는 너야. 알아. 아픈 아이는 짐이지. 하지만 당신은 진공 속으로 떠난 게 아니잖아. 좋아. 전부 말해줄게. 하지만 짧은 이야기는 아니야. 난 급하지 않아. 니나는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지의 대출을 시도했고 집을 담보로 맡겨보기도 했지만 어디서나 제시되는 금액은 비용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했어. 내가 퇴원하고 석 달쯤 지나서였나 너희 아빠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셔츠에는 립스틱 자국이 있었고. 그제야 알았지? 로마는 우리를 돕지 않을 거라고. 그는 이미 우리와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어. 내가 움직여야 했지? 가능한 한 빨리 발레라는 엄마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아빠는 늘 곁에 있었다. 그 돈도 구해왔지? 어디서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그는 그걸 분명히 기억한다. 수술 후엔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 아빠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지만 어른이 다 된 건 아니어도 그는 이해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걸 엄마는 계속했다. 은행들을 전전하며 완전히 지쳐있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어. 그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더라. 고개를 드니 절친이었지? 최근 일들로 정신이 없어 거의 1년을 못 봤던 친구였어. 함께 앉아 얘기했지? 그녀는 내 아빠를 마구 욕했어. 보기 드물게 화가 나 있더라.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어. 나도 생각해 볼게. 뭔가 방법이 떠오르면 바로 전화할게 왜라고. 그게 행운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틀 뒤에 그녀 상사의 딸이 사람을 차로 치어 죽게 했어. 그리고 도망쳤지. 옥사나는 상사가 제정신이 아닌 걸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 둘은 사이가 좋았거든. 그래서 모든 걸 털어놓았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궁리했고. 옥사나는 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상사가 수술비의 2배를 주겠다고 했다고 했어. 생각할 시간은 1시간. 너희 아빠는 집에 없었고 옥사나는 남는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형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했어. 그래. 그들은 자기 딸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라고 제안했고 나는 동의했어. 오래도록 널 보지 못하리란 걸 알았지? 대신 너는 예전처럼 뛸 수 있을 테니까. 아빠는 이른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난 전부 이야기했어. 그는 나를 지지해 주었고 가능한 한 적은 형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 재판에는 오지 못했어. 너와 함께 병원에 있었으니까. 옥사나도 오지 않았어. 하지만 난 분명 알았지? 이미 내게 도움이 가고 있다고. 그리고 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난 9년을 선고받았어. 왜 그렇게 길었는지는 몰라. 뭔가 더 찾아냈는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는지. 어쨌든 재심은 없었어. 변호사도 아무것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지? 더 나빠질 뿐이었으니까. 돈은 이미 지급됐고 너의 수술은 이루어졌으니까. 그 여자는 약속을 지켰어. 난 7년 만에 출소했고 곧장 우리 집으로 갔지? 널 보고 싶어서.
그런데 문을 연 건 옥사나였어. 그럴 리가. 그녀가? 안타깝게도, 그래? 바로 그녀가 모든 걸 그대로 두자고 주장했어. 바로 그 여자를 내 아빠가 밤마다 찾아갔던 거야? 난 그를 탓하지 않아. 그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버텨낼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난 떠났어. 옥사나는 내가 나를 증오하고 내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하며 너희에게는 가족이 있다고 설명했지. 그리고 나는 더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이 판잣집에 있는 이 집을 얻었어. 싸거든. 공장에 취직했고 자주 너희 집에 갔어. 그러다 내 학교에도 나중엔 대학에도 멀찍이서 너를 지켜봤지? 울기도 하고 흐뭇해하기도 하면서. 넌 참 잘 자랐어. 잘생기고 똑똑하고. 난 내가 아주 자랑스러웠어. 난 절대 내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 나타샤가 어느 날 부주의하게도 그 애한테 모든 걸 말해버렸어. 그 이후로 나타샤는 분노로 끓었지. 내가 병이 들자 그녀는 널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어. 난 반대했지만 그녀는 고집이 셌어. 그건 분명하지. 잠시 동안 발레라는 침묵했다. 정보를 삼키고 익숙해지기 위해. 왜 더 일찍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죠? 내가 듣지 않더라도 편지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엄마, 듣고 있어요. 또 침묵. 발레라는 침대로 달려갔다. 니나의 손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뺨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창백하고 푸르스름했다. 엄마, 그가 그녀를 건드리자 다른 손도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발레라는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엄마, 엄마. 지금만은 안 돼. 제발. 그는 그녀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니나의 머리는 베개 위에서 힘없이 흔들렸다. 누군가 그를 침대에서 떼어냈다. 곧이어 어깨에 주사의 따끔함 그리고 어둠.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엄마 곁에 있고 싶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병실이었다. 곁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발레라는 그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인생을 증오 없이 살 수 없는 걸까? 그는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는 건가? 아빠의 로만이 흠칫하며 눈을 떴다. 아들. 아빠, 이게 다 사실이에요? 엄마가 말한 게 전부. 로만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발레라. 전부 사실이다. 미안하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해한다. 넌 아마 날 보고 싶지 않겠지? 그게 맞다. 여동생에게 갈표를 샀다. 남편이 죽어서 두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힘들다더라. 거기 가서 살겠다. 집의 모든 문서는 내게 남겼다. 집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옥사나는 더 운 좋은 놈에게 갔다. 잘 있어라, 아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서해다오. 아버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발레라가 자신을 붙잡아 주길 기다리는 듯 했다. 아주 간절히. 그러나 발레라는 참았다. 아들아, 왜 그렇게 서성거려? 오늘 내 결혼식이잖니? 그런데 넌 아직 애처럼 굴고 있구나. 니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넥타이를 매다 말다 하다가 나비 넥타이를 달아보기도 했다. 그녀는 2달 전 독일에서 복잡한 심장 수술을 받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발레라는 아버지의 사업을 팔았다.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니나는 만류했지만 발레라는 완강했다. 그 돈은 원래부터 엄마 돈이에요. 니나는 예전과 딴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20년은 젊어진 듯. 엄마, 어떻게 안 떨리겠어. 너도 알잖아, 나타샤가 어떤지.
지금쯤 벌써 18번은 마음이 바뀌었을 거야. 이니나는 웃었다. 안 바뀐다. 그 애는 널 사랑해. 엄마,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는 엄마 곁소파에 앉았고 엄마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럼. 난 오히려 그 애가 널 처음 봤을 때 바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하지만 약속해. 나 들먹이지 마. 안 그러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그들은 함께 웃었다. 이제 그들에겐 가족이 있고 심지어 공동의 비밀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 채널을 위해 특별히 녹음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지라의 이야기에 구독해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